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중용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회의에서 메인 발표를 맡게 되어 부담이 굉장히 크고 무한한 영광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믿고 발표를 맡겨주신 이모세 회장님을 비롯한 조봉암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행사를 있도록 가능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삼권 분립 관점에서 제1공화국 정치사를 분석하는 박사 논문을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는 사료는 제1공화국 국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당시 정치사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2대 국회에 있었던 많은 일들과 제2대 국회 특징에 관해서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될 자리가 마련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2대 국회 시기는 두 가지 정도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습니다만 제1공화국을 생각하면 일단 저희는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제2대 국회가 연상이 되면서 이제 나쁜 파행적인 일들, 그 집권 연장을 가능하게 했던 부상정치 파동과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사례로서 국민방위군 사건,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이제 제2대 국회를 떠올릴 때 저희가 떠올리는 이제 대다수 사건들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안타까운 점이나 폐해들은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보다 제가 전시국회라는 특징이나 전시국회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바는 이제 그 외의 일상적인 정치 면에서는 어떤 정치가 돌아갔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 이게 현대 국회와 또 당시 국회가 너무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작성해드린 글이나 오늘 하는 발표가 저 혼자만의 굉장히 도발적인 문제 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일단 토론문에서는 다들 인정하시는 걸로 써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여튼 그래서 글의 앞부분 절반 정도는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조금 다소 조금 지루할 수 있게 보일 수 있는 점이 있어서 오늘 발표는 그런 부분은 소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제2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단 한 번뿐이었던 전시국회였습니다. 그동안 제2대 국회 시기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사례로서 부산정치 파동이나 국민방위군 거창양민학살 사건 등은 당시 정치가 파행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그러한 점 이면에 이제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협력했던 점들도 있다라는 점을 같이 보아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협력이 더더욱 그 양상에 있어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협력이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전쟁 수행을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협력을 다 했고 그것이 진심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회 부의장이셨지만 국회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던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계셨다라는 점에서 오늘 발표 글이 작성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시 속 제2대 국회의 조건, 본회의 중심주와 수기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라고 불리어지는데 당시에는 상임위원회가 국회 본회의를 위한 지원부서 정도의 위치에 머물렀고 거의 대다수의 모든 중요한 결정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을 잇기까지의 많은 토론 그리고 국회 결정들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 발생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고 국회의원들은 이제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끼리만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시 헌법 조문에도 근거하고 그 행태적으로도 이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 등 정부 관련 인사들을 수시로 불렀고 또한 이제 헌법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 간 의견 차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제 또 대법원장을 호출하기까지 했고 더더욱 정부 측 인사들이나 대법원장께서는 이러한 국회 부름에 성실히 응하셔서 이 모든 분들이 국회 본회의라는 공간에 모여서 같이 토론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초기 국회는 수기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된 공론장이며 대한민국 정치의 최종 장이자 최종 심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상은 특히 부산정치 파동이 발생하는 1952년 이전까지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기관으로서는 국회가 유일하였다는 점 또한
임시정부로부터 내려온 법통을 계승한 재헌국회를 합법적으로 이어받은 정당한 기관이 제2대 국회였다라는 정당성에 힘입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회 본회의에는 또 뭐 정부 측 인사, 법원 측 인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인 인사들 또한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외교적 관례에 따른 방문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쟁 발발 전 국회 개원과 함께 그 후일 미국의 국무장관이 되는 존 포스터 덜레스 같은 사람이 국회에 참석해서 발언했던 것도 국회 회의록에 전문이 잘 다 담겨져 있는데 덜레스를 시작으로 해서 뉴욕 주지사, 필리핀의 국회의원단, 중화민국 기자단, 미국 대통령 특사, 미국 부통령 등 이제 제2대 국회 전쟁 전과 전쟁 중에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국회의 세력 분포는 어떻게 되었는가? 기존 인식은 48년에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제2대 국회 선거에는 참여를 하여 선거 참여 측면에서 더 확장이 되었고, 근데 이제 전쟁 발발로 인해 망실되신 의원들이 계심으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이 축소되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남은 의원분들께서는 보수적이었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사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성 안에는 또 다양성이 있고,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시는 본회의 중심의 토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결이 조율되고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저는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함께 당시 국회의 특징은 아직 정당 정치가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 정치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은 특히 당시 국회 내에서 민주국민당의 입장에서 발언을 이제 활기차게 해오신 소선규 의원께서도 아직 정당 정치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점을 본인의 주장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셨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언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술적인 얘기니까 25페이지까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튼 이렇듯 미발달한 정당이라는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을 준수하여 직접 선출된 유일한 기관으로서 제2대 국회는 이제 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그 당시에도 굉장한 한국은 취약국가적인 상태였는데 전쟁으로 인해 이는 더 취약한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선제하던 이익 집단들도 전쟁 과정에서 한 번 더 재편되는 과정도 겪게 되며 다수의 높은 평등성 속에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 초기 민주주의 형성과 발전에 전쟁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밑바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2대 국회 의장단의 의미는 이러한 국회 본회의 중심제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적 구성을 좀 살펴보면 다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지만 이제 신익희, 장택상, 조봉암, 김동성, 윤치영 등께서 제2대 국회 의장단을 거치셨는데, 특히 이제 신익희 의장과 조봉암 부의장은 초대 의장단, 2대 의장단,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임시 의장단까지 모두 변함없이 이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겠습니다. 특히 본회의 중심제였던 제2대 국회에서 의장단의 무게감이, 현재에도 의장단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지만 또 좀 지금과 다른 측면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국가 건설 초기 단계에 아직 그 관료 조직이나 국가의 기관들이 많이 분화가 되기 이전이라는 점도 있겠고, 국회가 당시에 이제 국민의 선거로 뽑힌 유일한 기관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의장단들은 그들의 대표셨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바는 정부 인사들과 함께 이제 국회가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전쟁 수행 과정에서 특히 의장께서는 이제 외교적 정치적 활동을 함께 하시고 해외 출장도 다녀오시고, 부의장분들께서도 국내 시찰 다녀오시고, 뭐 이따 그래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조봉암 부의장께서도 이제 국내 시찰 다녀오시고, 이제 육군 교육총관부, 지금 육군 그 훈련소의 그 기관인데 거기 방문하셔서 이제 장병들의 사기를 치하하시고 이런 점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시국회는 그럼 어떤 의제들을 다루었느냐?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안건을 다뤘고, 이제 특히 전쟁과 관련한 이제 외교적인 대한민국의 입장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군 수뇌부에 대한 질타나 처벌의 문제, 전시동원과 후방 안보에 관한 질의, 그런 점들, 그리고 외국 군사 원조나 외교적 대응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고, 전쟁 중 피학살 민간인, 이제 거창 사건이 대표적인 이런 사건에 있어서 진상을 요구를 했고, 이제 그 당시 거창 사건 관련해서는 국회 회의록이 비공개 회의로 넘어가면서 회의록이 남아 있진 않은데 굉장히 심각한 이제 토론과
여튼 정부와 국회 간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에서 잘 한 것이고, 또한 이제 방공포로 석방 요구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유명한 방공포로 석방 이전에 이미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각지의 포로 수용소에서 뭐 이것도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의 뭐 그런 움직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청원이 올라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을 국회에서 정부 측에 국회 차원의 의견을 전한 바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대일 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고, 이승만 라인이 선포되었을 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국회 차원의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3천만 총위로 걸기하는 북진통일 국민운동을 국회가 먼저 주장하자라는 주장이 있었고, 이날 마침 사회를 죽산 선생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 원칙의 결의문을 읽으셨습니다. 1. 국회는 3천만의 총위로 걸기하는 북진통일 국민운동의 선두에 설 것. 2. 유엔급 관계 각국의 국민의 대표를 파견하여 3천만의 총위를 관찰할 것. 이 점은 아마 뭐 이후에 이제 홍준석 선생님 토론 과정에서 아마 부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튼 일단은 이것이 당시 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이 됩니다. 물론 당시 재헌국회에서부터 이것은 제3대 국회까지 국회에서 이제 외교 관련된 사안들이 제기가 되었을 때 만장일치 가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국회가 입법이나 정부 견제, 정부 감시와 같은 부분에서는 정부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그 방향과 태도가 정부가 다르지 않았다라는 점이 당시의 중요한 특징이었다라고 저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입법부는 헌법에서 설계한 바대로 정부에 대한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국가 존립에 있어서는 공동의 책임자였고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죽산 선생의 활동에 대해서 주목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글에서는 조작의 편의상 이제 국회 부의장으로서의 조봉원 선생과 의원으로서의 조봉원 선생을 구분하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이 굳이 구분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시 의장단이 지금처럼 정파에 소속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회의 운영 방식이 현재와 너무 다른 것도 있고, 이제 이때 당시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익희 의장이 사회를 보다가 본인이 플로어에서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의장을 사회자 역할을 장택상 부의장이든 죽산 선생에게 넘기시고 발언하시고, 또 그러다가 또 죽산 선생이 발언하고 싶으시면 또 넘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본회의가 진행이 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편의상 나눈 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죽산 선생의 표현대로 당시 의장은 우리 국회 대표이지 사회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의장단은 외교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국외 출당을 하기도 했고, 국내 시찰도 여러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죽산 선생께서 부의장으로 사회를 맡아보실 때의 특징은 이제 좋은 수식어를 제가 많이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너무 약간 좀 인간적이신 면이 있었다. 물론 이것은 죽산 선생의 사회 스타일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공 선생도 그리 하셨었고 그랬는데, 여튼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법 입법 과정을 전쟁 과정에서도 계속 수행을 했습니다. 전쟁 이후 과정을 준비해야 될 필요도 있었고, 국가 초기 단계에서 이제 여러 법제들을 정비해야 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입법 과정도 이제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측 인사들도 거의 매일 누군가 차관이든 장관이든 참여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때 국회의원들이 다소 좀 격양되게 꼭 그때 당시 사안인 법안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사회적인 문제들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정부 측 이제 인사들을 좀 질타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죽산 선생께서는 사회자로서 중재하는 역할을 보이시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국회가 이게 회의록에 기록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피상적인 논의만 했을 것이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서로 싸우고 막 서로를 비난한다고 하는 지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37페이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어떤 이제 의원이 당신 이제 발언권 얻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인데, 발언권을 얻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질의응답 시간인데 질의를 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이제 철학을 연설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자는 당연히 정당한 제지를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내 소연이라는
장내 소형과 같은 일도 발생을 하고 이제 그 의원은 나왔으니까 얘기 좀 할게요라고 했더니 죽산 선생님께서 뭐 월권입니다만 나오셨으니까 말씀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점을 재밌어서 가져와 봤고요.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당연히 그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제기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간의 의견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의견의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해소하는 방식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본회의에서 서로 이제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회자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합하는 게 정부 측과의 대화에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더 발전적인 건설적인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보이고 제 39페이지도 이제 그러한 장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휴전 협정은 아시다시피 51년 7월부터 진행이 되고 요날 발언은 그 전인 1951년 6월 시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창 전쟁 중인데 국제적으로 정전 내지는 휴전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의 입장은 뭐냐? 이런 상황이고 제가 요게 인용하지 않았지만 그 앞쪽 회의록은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 국무총리는 장면이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측에서 국무회의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정하긴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국회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국회 측이랑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총리께서 의장단과 말씀을 하셨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다 이제 회의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회자로서 죽산 선생님께서 보이셨던 이제 이택선 교수님의 평전에서 나오는 키워드인 무실력행의 측면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당시 의원들 당연히 뭐 밥을 먹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식사 시간을 1시간만 할 것이냐, 1시간 반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서 죽산 선생님께서 1시간만 하자. 뭐 식사 시간을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휴식 시간을 가질 때도 가끔 이제 빨리 휴식을 짧게 갖자. 물론 휴식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길어졌습니다만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원으로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제 나름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부의장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의원으로서의 모습은 이제 신동호 선생께서 기념사업회와 같이 출간하신 죽산 조봉암 어록에 대부분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이 작업은 그 어록집에 수록된 발언들을 포함하여 이제 약간의 관점을 곁들인 발췌와 그에 대한 해설 작업의 측면도 있겠습니다. 내용적으로 당연히 이택선 선생님의 평전이나 저희가 다 알고 있듯 이제 실용주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현실적인 실용주의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상황에 도움이 되면 좋으니까 무조건 하자라는 게 실용주의라면 이제 현실적인 조건에서 정부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고 국회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정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고려를 하셨다라는 점에서 현실적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특히 주목하는 바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에 대한 인식이 이제 여러 가지 죽산 선생에 대한 오해나 평가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죽산 선생이 제2대 국회 발언으로 보여주신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은 단지 이제 민주주의가 절차로서의 선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고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적 관용의 체계, 이러한 인식을 나타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다른 선거를 통해 결정한다가 민주주의 작동 원리의 핵심이라는 말씀이고, 이제 이는 이것과 대비되는 것은 당시 발언에 동시에 같이 나타나는 현재까지 어떤 의미에서 좀 이어지는 정치 문화일 수도 있는데 다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당시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은연중에 깔려 있음을 죽산 선생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일종의 무정부주의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인식은 저는 공산주의자의 경험, 이제 공산주의를 이론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직접 소련에 다녀오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시고 또 이제 당시 국제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시면서 체득하신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 특히 이제 일례가 보여지는 게 1953년에 노동조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모든 직능 조직을 당이 통제하는 소련 체제의 구조적 모순을 48페이지 발언과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비에트 안에서는 어떤 조직도 공산당이 통제하려는 까닭에 아무 마찰도 투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유를 문구상으로만 말하지만 실제 아무도 이 자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자유사상은 모든 국가에 대한 모든 인민의 공통적인 의사인 것인데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 실행하는 그 원칙을 우리가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실용주의에서 조금은 실용주의적인 측면, 당시로서 최신 기술이었던 항공산업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입장 또한 적극 피력하셨다라는 점도 간단하게나마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2대 국회는 전시라는 비상상황 속에서 작동한 유일한 입법기관이었습니다. 피난과 전선의 이동, 불안정한 재정과 사회 혼란 속에서도 국회는 휴회하지 않았고 해산되지도 않았습니다. 매 회의를 거쳐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표결했습니다. 또한 그 제2대 국회에서 죽산이 남기신 것은 당파를 넘고 이념을 조율하며 국회가 국회다울 수 있도록 지탱한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민족행위 처벌법 폐지 논의, 노동조합법 제정,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항의 결의, 항공사업 투자와 같은 다양한 사안에서 현실과 원칙의 긴장을 조정하며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셨던 실용주의자셨습니다. 그는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기대지 않았고 오히려 그 경계 바깥에서 판단하고 조율하며 의회가 의회로서 공적 권위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바꾸는 것이라는 그의 발언은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를 넘는 깊은 질서 감각과 권력 순환을 매개로 한 정치적 관용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점에서 전시국회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겨우 국회회의록 조금 봤을 뿐이지 제가 당시를 다 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극한의 시기에도 의회가 존재했고 그 중심에 제도와 책임을 지킨 이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그래서 더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